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보면 척박한 환경을 잘 개척하고 자연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학문도 발전시키고 또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래왔던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그나마 외세 침략이 없이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나일강 문명, 나일강의 범람을 오히려 선물로 여기고 윤택한 삶으로 발전시켰던 이집트 문명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나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될지 혹시 궁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재활용 쓰레기의 진실을 추적해서 담은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류가 오래전에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던 시기, 이곳저곳에서 그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나일강을 낀 이집트 문명도 꽤 유명하죠. 주기적으로 광물이 범람하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문명을 꽃피운 지역.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에 이어서 이집트 문명의 역사적 장면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이집트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이집트 하면 우리는 피라미드가 떠오르고 피라미드는 사막에 있다 보니까 저 나라는 그냥 다 사막이구나. 저 나라는 황토색이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겠죠? 이집트가 사막은 사막이죠, 지금요. 나일강 주변 빼고는. 예. 근데 이제 이집트 문명이 보통 한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사막이 아니라 꽤 기름진 토양이 많았나요? 나일강 하류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비옥한 옥토와 갈대밭. 우리가 이제 파피루스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갈대밭으로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집트 하면은 예전에 그 뱅글스가 불렀던 Walk Like an Egyptian이라는 노래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도무지 기억 안 납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근데 재밌는 네. 게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이집트를 이집트라고 안 불러요. 그래요? 이집트 국호는 정식 국호는 미스르 아랍 공화국이에요. 미스르 아랍 공화국. 이집트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전혀 관계가 없죠. 예. 이집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아이킵토스에서 나왔는데 아이킵토스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로 에게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운전하시는 분 빼고는 그 지도를 펼쳐보시면 네. 그리스 앞바다가 에게해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개그 안 하세요? 에게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자고요? 네. 에게해 그 그리스 앞바다가 에게해니까 예. 에게해 남쪽에 있는 게 이집트가 맞죠. 에게 건너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 그리스어로 아이킵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프랑스까지 와서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 아이킵토스가 에집토아가 됐다고 해요. 에집토아가 영어화된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 현지에서는 자기 나라를 전혀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스르 아랍 공화국입니다. 현재도. 전혀 다른 그 외국인들이 부른 이름이군요. 외국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집트는 근데 그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룬 것과 같이 여기도 강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문명이 꽃 피워졌습니다. 나일강 엄청나게 범람을 많이 했죠. 홍수 때 넘치고. 지금이야 저 상류의 아스완 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그 범람을 안 하는데 조금 깊게 말씀드리면 나일강이 일단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류 쪽으로 가면은 나일강이 두 개로 나눠져요. 백나일과 청나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눠지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남한강의 민물고기 매운탕 맛있죠. 좋죠. 네. 회식 안 하시나요? 보통 나눠져요. 나눠져요. 그렇죠. 강들이 네. 그렇게 오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어디든.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지도를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백나일강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이 청나일강인데 네. 백나일강은 어디서 이제 발원을 하냐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큰 호수. 지도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이 약간 해골 바가지처럼 보이잖아요. 아, 뭐 위가 좀 크고 아래가 좀 작다고 해서요. 네, 약간 와. 이 동쪽을 바라보는 거로 예, 예. 거기 보면 눈처럼 생긴 약간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어. 거기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음.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백나일강이에요. 거기 물이 새서 이집트로 흘러내려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는 강우량이 일정해요. 음. 호수에서 들어가는 이 물이. 음. 문제는 동쪽에 있는 청나일강인데 예. 여기는 사바나 기후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비가 엄청 와요. 엄청 와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상류 지역인 청나일에서 비가 엄청 와서 강우량이 폭발해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면 예. 하류 지역은 당연히 범람을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요게 주기가 정확하게 있어요. 건기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정확하게 언제 이 상류 지역에 비가 오냐면 7월과 8월에 비가 와요. 여름이니까 예. 7월에 8. 정확해요. 그러면 상류 지역에 7, 8월에 비가 오면 그 다음 달 7, 8월이 아니라 8, 9월, 10월 네. 이때 하류는 정확하게 범람을 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나일강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아, 우리 저 팔당댐 문 열면 다음 날 우리 한강 하루에 홍수 그 개념이 아니군요. 나일강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걸요? 아니 나를 팔당 때문에 비교하냐.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스케일이. 어우,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발원을 하는지 정확하게 뭐 논란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집트랑 브라질이랑. 아마존이 제일 길다. 아. 아니다, 나일이 제일 길다. 아, 그럴 정도라서 그래서 상류에서 홍수 나면 하루까지 한 달 걸린다는 한 달 거죠?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8, 9, 10월에 이제 범람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범람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달 11월이면 정확하게 비가 딱 그쳐버려요. 그렇겠죠. 예. 요거를 패턴을 이집트인들이 가만히 본 거예요. 처음엔 당하다가 물에 웨이 잠깐만 영어를 안 쓸게죠 참. 보니까 계속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 뭐 이 여름 지나고 잠깐 한 석 달 정도 범람을 한 다음에 고 지나면 딱 비가 그쳐가지고 다시 강물이 원 상태가 되더라.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나일강 문명이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와 관련이 있는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피라미드를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채찍질 치면서 예. 건설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정보라니까요. 그럼 누가 지었어요? 농민들 딱 지금 우기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이집트 상형 문자는 다 해독이 됐어요. 예. 그 농사를 안 짓는 시기니까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예. 농민들은 놀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들이 이때 모여라 모은 다음에 월급을 주고 농사 못 지을 때 네. 월급을 주고 그때 피라미드 건설을 했다. 파라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왜요? 완전 샐러리맨들이네요, 이집트 사람들은. 샐러리맨들을 왜 한숨 농한기 그거 한두 달 범람하는 시기에 그때 딱 쉬는 건데 그때 비 맞으면서 피라미드 만들었다고요? 월급을 줬다니까요. 아, 월급을 줬으면 가야지. 아니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월급을 어떤 파라오가 월급을 안 줬대요. 2달 정도. 아. 그래서 이 피라미드 건설을 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월급 달라, 월급 달라. 2달 밀린 월급 달라. 파업을 하니까 파라오가 2달 후에 밀렸던 월급을 줬다라는 기록이 상형 문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뭐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파라오. 예.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그 전제 군주는 아니었네요. 어딜 월급을 안 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따져라는 거라면 상당히 대등한 관계였다. 대등한 관계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절대 군주를 떠나가지고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신. 왜 신으로 추앙을 받냐면 그러니까 폭군도 있었고 성군도 있었고 혼군도 있었고 암군도 있었는데 이집트가 벌써 한 3, 4천 년 문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이제 신의 아들로 이제 여겨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파라오만이 정확하게 홍수가 범람하는 날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물 오는 날을 그러니까 저 상류에다가 무슨 저 신화 하나 보내놨네요. 아이 이렇게 또 저쪽 비 오면 나 저쪽에 비 오면 불 피워라 그러면 내가 그 불 보고 날짜 세가지고 아이, 자 물 온다 해줄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꼭 이렇게 연산군 같이 보고 그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파라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별자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달력으로 써서. 그렇죠. 네. 그 별자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집트인들은 별자리를 보는 그 법을 알고 있었는데 네. 특히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는 그 시리우스 별자리라고 있어요. 큰 예. 계자리인데 예. 그 시리우스 별자리가 동남쪽 하늘에 딱 나타나면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자기만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옆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있었겠죠. 네. 전하, 동쪽 하늘을 보십시오. 시리우스 별자리가 떴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범람하겠군. 국민 여러분, 저 파라오인데요. 한 달 후에 범람합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 진짜 범람을 해. 일반 백성들은 어머, 저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파라오. 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야, 그래도 월급은 주고 피라미드를 짓게 했네요. 자기 집. 그렇죠. 미래의 자기 집.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것은 내세를 믿었다는 뜻이죠. 뜻이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예.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세를 안 믿은 반면에 나일강 문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유가 많았습니다. 왜? 외세의 침략이 없었어요. 살기 어려운 동네였어요? 왜 외세가 안 와요? 왜냐? 자,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집트 위쪽은 지중해예요. 이집트 오른쪽 동쪽이죠. 예. 홍해예요. 네. 그리고 밑에와 옆도 사막이고 이집트 아래는 전 세계 최대의 사막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못 들어가요. 이집트 안으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죠. 외세의 침략도 없죠. 띵까 우리끼리 생각이 많아졌구나 그러다 보니. 여유가 생긴 거죠. 자기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몰라. 죽어도 우리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을 것 같아. 보통 이 미라가 이제 그 파라오들만 미라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백성들도 다 미라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저기 사후세계 갔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 네. 맞아 자기야. 그러면 우리 매장하지 말고 우리 이거를 말려가지고 미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들어오면 어떨까? 이래서 발달한 게 미라죠. 미라. 이집트 그 피라미드는 집이고. 피라미드가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카이로 옆에 보면 기자 이 기자님 말고 네. 동네 이름이 기자요. 기자. 예. 그렇지. 이름절 네. 기자. 예. 기자의 세계의 3대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항상 피라미드 검색하면 나오는 세 가지 피라미드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파라오가 현세에 살았던 궁전을 그대로 안에 지어놨어요.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테리어 그대로 업자들 써가지고 사후 세계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같은 왕비 같은 왕. 그렇죠. 또 그렇게 또 결혼을 생각하십니까? 한 채만 지었나 봐요 피라미드는. 각자 자기가 한 채.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똘똘한 한 채로. 네. 두 채는 아니고.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예.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있는 문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4대 문명 가운데서 인더스 문명만 어떤 문명이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요? 유일하게 문자가 해독이 안 됐어요. 있긴 있는데. 있어요. 해독이 안 됐어. 한자는 뭐 지금 다 해독이 되는 거고 당연히요. 예.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쐐기 문자 다 해독됐고 이집트 상형 문자 100% 다 해독이 됐습니다. 근데 인더스 문명은 문자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 전혀 해독이 안 되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나 보네요. 해독을 하려면 여러 개가 남아 있어야 이게 뭘까 하다가 야 여기도 새가 등장하고 여기도 새가 등장하니까 이게 새란 뜻인가 보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아마 해독을 할 텐데 점토판 하나 달랑 남으면 아니 이게 그게 뭐 밥 먹기 전에 쓴 건지 이게 학교 가서 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보고 그러세요. 제가 해독 안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인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2,0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요. 예. 어떤 거냐면 인더스 문명은 장사가 사업이 굉장히 그 발달된 문명이었어요. 뭐 이 수공예품들 네. 여러 가지 물건들. 음. 근데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썬킴이 만든 신발은 굉장히 약간 퀄리티가 낮고 기자님이 만든 이 기자님이 만든 그 신발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걸 제가 다른 나라에 파는데 네. 그쪽에서 이 신발을 썬킴이 만들었는지 이진우 기자님이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진우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진우의 인장을 쾅 찍어서 같이 보내요. 브랜드를 딱 보고 이거 정말 썬킴이 만든 게 아니라 이진우가 만든 게 맞네. 네. 좋아. 난 이 비싼 가격에 사겠어. 이 인장이 네. 인더스 문명에서 2,000개가 넘게 발견됐어요. 예. 인장을 보면은 다 상형 문자가 있거든요. 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뭘 해석해요? 곰표 신발 뭐 저 돼지표 밀가루 이런 걸 왜 텐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인장이 뭐 복잡할 게 있겠어요? 아니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 조금 복잡해요. 아 글자를 썼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야 역시 위조 못하게 예.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놨어요. 아 무슨 뜻인지 그게 모르겠다. 제가 대충 그 썬킴이 이진우 인장 위조해가지고 짝퉁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해독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더스는. 근데 그 이집트 상형 문자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해요 정말. 이게 다 나폴레옹 덕분에 해석이 됐다고요? 해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폴레옹이 해석했어요? 나폴레옹 해석이 한 게 아니라 음.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약간 그 좌천돼 가지고 네. 군인일 때 음. 1799년에 이제 이집트 원정을 와요. 이집트 원정을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한지에서 뭐 하는 거냐. 야 저기 뭐야 여기서 전투 준비나 하고 우리 좀 약간 쉬자 해서 병사 보고 땅을 파괴시켰는데 저기 나폴레옹님 땅 속에서 무슨 커다란 돌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끄집어내봐. 돌판에 뭔가 글이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이지? 나폴레옹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거 프랑스로 갖고 가가지고 해석하자. 예. 해서 갖고 왔어요. 해석을 하니까 와 대박이 난 거예요. 3가지 글자가 그 돌판에 적혀 있는데 3개 국어가. 3개 국어가 예. 똑같은 내용으로. 어. 맨 위에는 당시 이집트의 이 성직자들이 썼던 고급 언어가 써 있고 중간에는 이집트 일반 백성들이 썼던 일반 문자가 써 있고 결정적으로 맨 밑에는 이미 다 해독이 돼 있던 그리스어가 적혀 있던 거예요. 진짜 감사했겠다. 누구한테요? 아니 그리스 문자를 같이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부터 역해독을 한 거예요, 이걸요. 토를 달아준 거네. 그러니까요. 이야. 그래서 이걸 고고학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예. 그 이집 나폴레옹이 이거 주워왔는데 해독해 보라고. 유레카. 야, 그게 같은 거면 다른 것도 다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석이 안 됐는데 딕셔너리를 준 거네. 사전이라고 하시죠. 아 사전인가요? 예. 이게 딱 고고학자들이 딱 봤을 때 유레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미 다 100% 해석이 된 예. 그리스어가 딱 밑에 주석이 달려 있고 예.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스 평민어, 이집트 평민어, 이집트 성직자어가 쫙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됐던 모든 그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와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어. 이 석판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이 석판을 캐낸 지역이 이집트의 로제타란 지역이었거든요. 로제타 석판으로 명명하자. 아. 지금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야. 나폴레옹이 그 지나가다가 캐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거는 새는 새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그 이집트 문자가 맞아요. 그 그림으로 쓰던데. 상형 문자예요.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집트인들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상형 문자 그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자니 그냥 그렇게 그린 거 아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들으면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다 똑같다. 다 가발이에요, 그게요. 아, 그래서 같은
그럴 수 있겠죠. 이집트가 태양광이 굉장히 그 직사광선이 강한 동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다 삭발을 한 다음에 가발을 썼어요. 네, 머리 사이에 대나무 같은 거로 쿠션, 바람 통하는 쿠션을 놓고 만들고 그 위에 양털 또는 인모로 만든 가발을 썼어요. 전부 다. 그게 싹 다 가발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빡빡 깎은 삭발 아니면 똑같은 모양 검정 그 헤어스타일. 가발을 벗은 모습과 가발을 쓴 모습. 두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또 책 한 권 재미있는 책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분리수거 참 요즘 열심히 하죠. 다 재활용이 된다고 믿고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은 이게 잘 분리수거가 결국은 되는 건지 재활용이 잘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버린 분리수거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버렸는데 책 네. 제목을 들으니까 화가 나네요. 재활용되지 않았다? 이게 특히 플라스틱과 관련된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예. 다른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은 나름 또 재활용이 되고 사용되고는 있을 텐데 예. 이 책의 저자가 미카엘라 르메르라는 프랑스의 인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프랑스 얘기군요. 네.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 얘기인 줄. 근데 이게 들었어요. 전 세계 얘기이기도 다 합니다. 비슷하겠죠? 네. 근데 예.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 2011년도부터 폐기물하고 뭐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해 오시던 분이고요. 예. 근데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고 인류학적인 연구여서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2019년도에 플라스틱 시티라는 논문을 냈어요. 플라스틱 시티? 예. 그 부제는 이제 베트남의 삶과 생태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베트남의 민카이라는 마을에서 주로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는데 예. 이 마을에서 자신이 느낀 것들 그리고 본 것들을 르포 형식으로 묶은 책이 바로 이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베트남의 민카이. 네. 약간 생소한 도시 이름이네요. 그렇죠. 저도 뭐 호치민, 하노이, 다낭 뭐 이런 도시들 이름 들어봤는데 민카이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도시를 우리가 알아봐야 뭐 서너 개니까 그거야 뭐. 그렇죠. 행정도시, 뭐 수도, 그다음에 예. 관광지 그 있죠. 정도죠. 뭐. 네. 예. 근데 이 민카이란 마을을 여기서 묘사한 내용을 보면 마을 전체가 거의 쓰레기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서부터 도로 양쪽에 쓰레기들이 쭉 널려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서 그래요.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서 지저분한 마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레기가 수입되어 오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사출하고 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그런 모여 마을. 있는 마을이거든요. 예전 우리로 치면 난지도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암이 월드컵 공원 있는 쪽이 예전에 난지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공원 뭐 이런 산인데 네.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잘 아시네요. 거기가 쓰레기 산으로이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산이 아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서울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하다 보니 높아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매립지라는 건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난지도가 1978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됐던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93년도 이후에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자라고 하면서 2020년까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공원으로 모습이 탈바꿈한 거죠. 네. 결정적인 역할은 월드컵이 했던 거죠. 2020년 월드컵을 맞아서 주변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난지도가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쓰레기 매립지였다면 이 민카이는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집합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쓰레기 더미가 질비하고 악취와 오물들이 흐르고 이걸 재활용하는 군소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베트남의 민카이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민카이, 이미지도 예.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각국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여러 설비나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일단 이쪽으로 끌어들여와서 이분들이 치우는 이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 수출을 하거든요. 예. 얼마 전 기억하시면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쓰레기들을 필리핀으로 불법으로 수출하려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컨테이너에 실어서 많은 쓰레기들이 여러 군데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유럽, 미국, 호주, 우리나라 등에서 이런 쓰레기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 중국으로 이 쓰레기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레기 수입의 중심국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인데 중국이 2018년도에 쓰레기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24종의 유해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방향이 베트남 쪽으로 갔고 네. 민카이 지역이 이제 핵심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조사도 확인해보고 뭐 일종의 쓰레기의 국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우리나라 업체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뭐 바스프, 페리트, 삼성, 롯데, 인피노 이런 전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가공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서구 및 아시아 대형 그룹의 이름들이 붙어 있더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프랑스 사람이어서 유럽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이 2,749만 340톤의 쓰레기를 수출했다고 하고요. 이게 2004년 이후에 2배나 증가했고 주로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의 쓰레기가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플라스틱이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회사들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 생산해서 뭐 쓰레기까지 수출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 그들이 쓰다 버린 사용되다가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마치 전 세계 햄버거 폐기물의 대부분은 맥도날드 햄버거라서 맥도날드가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많이 책은 팔린 아니거든요. 잘못인 뭐 건데. 그렇더라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쓰레기가 가고 있다. 이 학자는 뭘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재활용 스티커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 순환 모양의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딱 보면 우리가 착한 소비라고 하죠. 뭔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탄소 배출 문제 등을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은 비싸더라도 일종의 착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예. 그게 결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소비는 아니다. 그 뒷단에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 재활용이라는 게 플라스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물질이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베트남 민카이 지역에서 이 플라스틱을 재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활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일단 더러운 쓰레기 이 플라스틱을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척하는 과정이 있고 세척하고 나면 이걸 열 가속성 폴리머하고 섞어서 녹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조그만 알갱이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가공해서 플라스틱 봉투, 우리로 말하는 비닐봉투 같은 걸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건데 예. 결국엔 다시 플라스틱 봉투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세척 과정에서는 베트남의 가난한 여성들이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이걸 세척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시 공장으로 가면 열악한 공장에서 유해성 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고 네. 그 안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그 플라스틱의 재활용 그리고 뭔가 새로운 물질로 다시 나올 것 같은 이게 우리의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여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봤더니 그리 뭐 클린하거나 네. 샤방샤방 뽀샤뽀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고 있고 네.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비닐봉투더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닐봉투를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또 새롭게 석유를 캐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인류가 치워야 할 쓰레기는 더 많아졌을 텐데 그래도 폐품 재활용을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뭔가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또 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적인 관점 숫자로 보느냐,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인류학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경제 서적이나 이런 거는 숫자와 팩트로 이렇게 쭉 이루어졌다면 네. 여기는 좀 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읽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왠지 그 코드가 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뭐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었겠죠. 네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하게 노동도 하고 환경이 지저분합니다라고는 썼을 텐데 네.
아니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밥벌이고 일자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다고 이거 안 하면 이분들은 그럼 더 열악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아에 굶주려야 되는데 이거라도 고맙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뺄까요?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머릿속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겠죠. 보면 뭔가 어. 이득이 되니까 쓰레기도 수입해가는 사람이 뭐 있고 그렇겠죠. 그걸 가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피해보는 산업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상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이 집약돼 있다라는 말도 하고요. 예. 10시간 동안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라텍스 장갑하고 모자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루 10만 동, 막 이 유로로는 약 3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입니다. 좀 남짓 예, 하루에 일당이. 그 정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고 민카이 지역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이미 자연 환경들은 다 훼손이 돼 있어서 예. 옛날에 뭐 쌀국수를 만든다는 강물까지 다 오염이 돼 있고 예. 맨몸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공장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민카이 지역을 빠져나가서 다른 데에서 생활터전을 만들고 거기는 이제 슬럼화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죠. 우리도 뭐 100년까지도 아니고 한 4, 5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네. 우리나라의 공업단지에서 만드는 각종 섬유, 의류 이런 것들이 우리 쓰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 쓰게 하려고 수출하려고 만든 건데 거기서 나온 폐수 뭐 한강 낙동강으로 다 흘러갔죠 뭐. 맞습니다. 우리가 하던 근데 일이죠. 이제 그러던 게 결국에는 우리는 수출해서 네. 그냥 나는 모르겠어라고 베트남에다 밀어놓고 쉽게 말하면 민카이 지역에 밀어놓고 우리 쓰레기들. 우리는 마치 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재활용보다는 그래서 재사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나중에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라고 해봐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으니.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뭐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공정무역 상품을 쓰자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 생산할 때 굉장히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이 상품 말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주어지고 좋은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는 게 결국엔 착한 소비고 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생수 산업을 주제로 만들었던 다큐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 땡플릭스 거기 들어가면 부패의 맛이라는 이 다큐가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제가 음식 관련 다큐인 줄 알고 봤다가 음. 그 음식과 연관돼 있는 산업과 공급의 시스템 문제를 다룬 다큐였어요. 거기에 보면 뭐 생수, 아보카도, 와인, 초콜릿 산업 등등의 이 산업 시스템을 다루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수 시리즈가 네슬레라는 회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지를 어디든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자국 말고 타국까지 가가지고 수원지를 확보하고 여기서 이제 자연의 생수를 그냥 막 퍼올려서 결국엔 병에 담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한 3,800억 리터의 생수를 이 네슬레라는 데서 생산을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인들은 한 158리터의 생수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음. 영화 산업의 한 3배 정도 되는 산업이죠. 네. 근데 이 수원을 워낙 피폐화 시켜버리니까 그 지역 주변에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이 말라서 물을 구하러 몇 킬로를 이동해서 물을 구하고 있고요. 그렇겠네. 수원지에서. 수원지가 말라버리니 네. 그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물 마시던 그 동네 원주민들은 다른 데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질병이 창궐하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생수를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네. 생수는 다 플라스틱 병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문제까지 같이 낳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산업이었는데 네. 약간 이게 겹쳐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겠네요. 네, 플라스틱. 야, 근데 하고. 그 얘기 들어도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럼 어떡하지? 생수를 먹지 말아야 되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예. 우리가 아니면 지구라는 환경 내에서는 결국엔 누구한텐가 미뤄놓은 문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예. 다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도 환경 문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각국이 뛰어드는 것도 네. 요즘 에너지 패권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정무역으로 만든 커피를 네. 재생종이로 만든 종이컵에 담아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친환경적으로 마시는 것보다 그래도 다 어차피 공정무역이든 뭐든 물을 쓸 거고 뭘 쓸 거고 다 쓸 테니 그냥 커피를 안 마시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건데 우리는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고 네. 마시고는 싶은데 조금 덜 파괴하면서 마실 방법이 없을까 그 궁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궁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게 뭔가 이게 그런 얘기죠. 동물을 안 아프게 죽여서 고기를 먹어보자 하는 노력과 비슷해서 네. 이거 꼭 드셔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게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이진우 기자의 말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뭔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서 나는 그걸 안 하되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러고 게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분의 지적인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결국엔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는 상품을 소비하고 그걸 네. 사면서 나는 만족하고 있지만 저 멀리 세계 어디선가는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결국엔 똑같은 플라스틱 봉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 쪽으로 가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 근본이라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종이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많이 그 재활용 컵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네. 다니면서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의 1번일 수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 노력보다는 네.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 때문에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건데 네네. 커피나 차를 안 마시면 네. 안 마시려는 노력. 네. 그러면 생수를 마시지 않을까요? 그럼 또 생수에 플라스틱이 있고,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든 구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덜 섭취하려는 노력.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덜 움직여야 하고, 네. 좀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고. 아무튼 이분이 책에 써놓은 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말들을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네. 그것도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게 그 허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뭔가 예.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것들. 그래서 재활용은 신화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생태계의 모든 측면에 플라스틱은 흔적을 남긴다. 어떻게 보면 인류세의 흔적이다. 그래서 먼 훗날 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지구에 와서 이걸 본다면 아마도 지구인을 플라스틱 종족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네.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를 따라 진화한 플라스틱은 합성 재료이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 그러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그다음에 사용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네. 우리는 대체로 그걸 사용하면 양심의 가책을 덜고 나는 그래도 친환경을 쓰니까 환경주의자라고 하지만 네, 환경을 99만큼 망가뜨리다가 97만큼 망가뜨리는 것뿐이다. 그게. 그렇죠. 그래도 그 0.1도 노력이긴 하죠. 그 노력마저 없다면 더 빨리 가긴 할 텐데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점에 가시게 되면 그냥 예. 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훅 보셔도 되는 책이니까 팁도 드립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재활용되지 않았다. 않는다. 결국 계속 쓰레기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